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황으로 며칠째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 사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찾기 위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뒤졌고요. 심지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뒤지고 검열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니라는 회사 측의 말이 맞길 바랍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 정보 담당 직원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입수를 했고요. 검찰이 이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정보맨, 말 그대로 정보를 뒤지고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정보와 또 사람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자들과도 좀 비슷한데요. 회사에 유리하도록 역정보도 흘려야지 될 때도 있고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 불장난을 일으킨 정보는 잘못 뒤진 건가요? 잘 뒤진 건가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지요. 야당이 요구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4대강 사업은 반대가 심해서 안 됐고요. 방산군납 비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필요하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의 과오, 이번 정부가 드디어 뒤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뒤지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점인데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좀 내려잡았습니다. 3.4%와 3.5%로 내려잡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2부에서 KDI 연구위원을 연결을 해서 하반기 경제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일 분산 개최를 제안을 했죠.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개최 지역,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올림픽이 끝난 뒤에 안게 될 1조 원 이상의 부채는 이미 지적이 된 것이라서 국내 분산 개최라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원도 내 시민단체나 경제연구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경제적 실익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3부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거래소 지수는 1916.59, 마이너스 28.9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7.21, 마이너스 4.75포인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980억대의 매도가 강하게 쏟아져 나왔고요. 네. 코스닥도 57억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거래소 시장을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압도를 하면서 시장을 짓누렸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오늘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 영향이 더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이었죠. 예,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금통위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만기라서 조금 더 강한 더 영향을 강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또 어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들이 그리스, 상당히 많이 급락을 예. 하면서 부담감을 좀 줬었고 특히 유가가 예. 60달러가 무너지냐 마냐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좀 압박을 줬는데요. 오히려 좀 유가 관련주들은 장 초반 하락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권에서 머물러 있다가 동시효과에만 좀 빠지긴 했었는데요. SOL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좀 화학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반면에
정유주들은 또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녀의 날 쿼드로플 위칭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매물이 고르게 집중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1910선까지 내려온 걸 보니까 좀 불안해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 지수는 어느 정도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반등은 뭐 1990대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봤었었는데요. 내려오면서 1950에서는 그래도 빠지면은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그 가격대가 깨지면서 그 지수대가 깨지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늘 종가에 1920까지 깨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하락이 지금 거의 한 4일째죠. 네. 이제 거래소 종합지가지수를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4일 동안 개파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권대를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그 당시에 최저점이 2014년 10월 17일 1896포인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1900선을 다시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야 뭐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만기가 좀 강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음 주부터는 미국 FOMC 이후에 대한 기대감, 뭐 혹시 FOMC에서 여러 가지 문구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문구만 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일각에서 나오는 뭐 얘기들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들 느끼기에는 유가 자체가 네. 빠져서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유가 자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글로벌 국가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경기적으로 좀 타격이 오는 부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버틸 수 있어도 다른 나라들은 버티기 힘들고 특히 뭐 정치적으로 뭐 미국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네. 지금의 행보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봤을 때 뭐 들리는 얘기로는 푸틴도 이제 손을 들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국제 유가가 뭐 60달러를 혹여 깨더라도 네. 거기서 또 강한 하락은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는 1900선을 전후해서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네. 네, 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이고, 그거보다도 이제 이 이주일 총재의 경기 인식, 경기 네. 전망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이주일 총재가 금통이 끝나고 열렸던 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달에 내놓은 이제 그 경제 전망을 보면은요. 올해는 3.5 정도를 예상했고 내년은 3.9를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주열 총재가 오늘 얘기로는 지난번 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에 두 달간의 변화를 보면은 분명히 내년 성장률 3.9% 전망치를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지기는 해요. 지금 저 KDI에서도 내렸잖아요. KDI가 지금 어제 네. 3.8에서 3.5로 내렸었죠. 네. 그리고 좀 정부는 4%까지 잡아놨었는데 최경환 부총리도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힘들 네. 것 같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에 가까운 수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3% 아마 중반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에 2.4를 받는데 네. 오늘 이주열 총재 얘기로는 국제 유가의 최근 하락세를 감안을 할 때 물가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 유로존, 그러니까 유럽 쪽 경기가 워낙 안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지금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국내적으로도 물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얼마 전에 KDI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인 건 분명하지만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 3%대 성장률인데 디플레라고 하면 좀 그렇긴 그렇죠. 하죠. 예.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물가하고 성장을 합치면 어쨌든 경상 성장이 한 5% 네.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디플레를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걱정, 디플레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우려는 네.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얘기죠. 네. 디플레이션을 KDI가 얘기를 할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더 낮춰줘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였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지금보다 물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돈 풀기에 나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조금 부정적으로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그널링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제는 아닌가요? 네, 소환이 됐죠. 네,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른바 땅콩 리턴이라는 예. 참 신조어를 낳을 만큼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12일 오전에 출두를 요청을 했는데 네. 대한항공 쪽에서는 12일 출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국토부가 조현아 부사장을 불러가지고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좀 진행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팀을 꾸렸고요. 네. 그래서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사실관계 조사를 했는데 예. 다만 승무원들 사이에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1등석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객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견 진술을, 참고인 진술을 받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등석에 조현아 부사장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글쎄요, 네. 전체 승객이 2명이었다는 건데 정확한 지금 인원은 잘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항공법이라든가 항공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항공사 임원이 이 여객장이었나요? 사무장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부분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카톡을 뒤졌다. 이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은 물론 부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 모바일 메신저 뒤지는 게 거의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분위기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승무원들 예. 에 대한 어떤 과도한 사생활 침해 네. 이런 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게 아주 고객 서비스의 이 최접점에 있는 네.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서비스 된다, 확보 그랬죠. 차원에서 네. 일정 정도 그런 지시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고 항상 근데 좀 약간 논란은 있어 왔습니다. 네. 수도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지금도 좀 감소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사실 보면은 서울에서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서울 예.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전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일단 2029년까지는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0.2%, 2,618만 명이 2029년이 되면은 수도권에 살 것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서울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서울이 2013년에 인구가 993만 명이었는데 2040년이 되면은 916만 명으로 77만 명가량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요.
반면에 경기도 쪽은 지금 1214만 명인데 1347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서울 인구가 자꾸 경기도로 이제 서울 집값이 비싸고 하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또 인근에 있던 그 지방에서도 서울 진입은 어렵지만 수도권 쪽으로는, 경기 쪽으로는 계속 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2040년부터는 네. 이 경기 쪽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인구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고, 네. 반대로 행정도시가 가 있는 세종시라든가 또 충남 쪽, 거기에는 이제 그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여러 가지 아직도 개발 호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좀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별 인구 순서를 보면요, 현재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돼 있는데, 네. 2040년이 되면은 경기, 서울까지는 갔고, 네. 경남이 앞으로 가고 인천, 부산, 그러니까 부산이 어. 5번째로 뒤로 밀린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세종이 그러면은 뭐 행정도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좀 확실하게 된다, 뭐 이런 전망으로 봐도 되는 어쨌든 건가요? 예, 이미 뭐 모든 부처가 내려갔으니까 예. 거기는 인구는 지금보다 사실은 늘어날 일만 남았겠죠.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KDI가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을 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이 낮아서 3.4%와 3.5%로 내려잡았는데, 사실 뭐 3%대 중반이면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은 아닌데 KDI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 보고서를 내놔서 약간의 좀 패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걸 통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2부에서 KDI 직접 연결해서 하반기 경제 전망과 또 내년도 경제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경제 전망이 맞겠네요.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세운상가에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상인분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광수라고 합니다. 보니까 작품 제작이라는 간판이 참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제 뭐 발명품이라든가 각종 전자회로 키트 그런 거를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기술적인 것도 물어보고, 개발하다가 이제 막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그러면 이제 기술 자문도 구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작품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시험 제작해서 작동을 시켜보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기초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로봇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태양 발전기, 또 뭐 적외선 리모컨, 초음파를 이용한 기계,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요? 한 최소, 최대? 이건 뭐 한 30만 원에서 또 난이도가 높은 거는 한 5, 60만 원, 그다음에 더 높은 거는 이제 뭐 100, 한 20만 원 이 정도 갑니다.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주문한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니까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잡고서 일을 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KDI가 내다본 내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렸는데요. 지난 5월에 3.7%로 예상을 했었는데 3.4%로 0.3%포인트 내렸고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8%였던 것을 0.3%포인트 낮춘 3.5%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낮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한 또 정책적인 제언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정부는 대처할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제가 잘 갈 수 있을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발표를 하셨던 KDI 거시경제연구부의 김성태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DI 김성태입니다. 네, 박사님. 그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 경제가 그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년 중에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1사분기에 한 4%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약화되면서 현재는 한 3%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기대했던 그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서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반등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업도 가시적으로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하신 얘기로는 내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나요? KDI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것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유로존 경기 침체,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대외 하방 위험이 크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점도 사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여쭤본 것은요. 말의 어감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회복세가 미약하고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하고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하고는 엄연한 좀 차이가 있어서요. 비슷한가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그게 실제로 위험 요인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부각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사실은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까지는 한 4% 내외로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대중국 그리고 대EU 수출 부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두 요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미국 수출 나아지는 거를 상쇄하고도 좀 남아서 전반적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이제 사에서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역시 불황형 흑자라는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매우 낮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가 지금 올해 900억 불 내외,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0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네. 이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도 이제 예상이 되고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라든지 그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면 60불대까지 이제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지난 6월에 올해 고점이었을 때가 110불대였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한 40% 이상 지금 낮아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월 들어서 그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환율도 약 한 1,020원에서 40원대에서 지금 1,100원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사실은 우리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 회복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KDI에서는 유가는 내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한 70달러대 초반, 네. 뭐 올해 평균으로는 한 25% 정도 이제 하락하는 거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하락하는 걸로 봤는데요. 그거는 예. 뭐 예컨대 올 연평균으로 한 1,050원 정도가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정도 될 텐데 그게 내년에 한 1,100원 정도 내외에서 유지될 거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정된 걸로 보셨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번에들 세계적인 기관들도 그렇고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 이렇게 통계 돌릴 때 보면은 네네. 유가가 이 정도로 내려갈 줄은 몰랐고 또 네, 환율 맞습니다. 이런 변동성도 예측이 안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보시고 성장률을 하향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은 네. 뭐 저희도 지난 5월달 전망을 할 때는 이런 리스크 요인이라도 크게 변동할 거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점점 이제 예. 실현되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변동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인을 좀 감안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좀 0.3%포인트씩 낮춰서 3.4 그리고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낮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이제 저희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담배값이 2,000원 오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일시적인 요인인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면 한 1%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올 연평균의 어떤 물가 상승률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2.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담배값 인상 요인을 포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포함을 하면 한 3.0%로 보는 거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이제 KDI하고 한국은행 간의 어떤 물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고요. 오늘 금통위 하면서 이 한은에서 좀 네. 수정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하향 조정할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크게 낮게 보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라는 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수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내수 부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 소비하고 투자의 어떤 전반적인 부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쪽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공급 측면에서도 유가가 크게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여타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공급 측 요인도 크지 않은 거고요. 네. 또한 여기에다가 기업의 매출의 증가세가 되게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근로자 임금 상승률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측면도 향후에 물가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내년도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인 요인인 담배값을 제외한다면 1% 내외에서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네. 문구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KDI의 디플레 얘기는 좀 과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에 대한 약간의 좀 불쾌감? 거부감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내셨는데요. 디플레 우려를 얘기하셨어요, 보고서에서? 저희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도 제약될 뿐더러 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가가 낮을 거라고 예상하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은 진짜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걸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 고착화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적정 수준,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이제 2.5%에서 3.5% 사이인데요. 그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디플레가 이제 뭐 곧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뭐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은이 8월하고 10월하고 두 차례 금리를 내렸잖아요. 좀 무리하게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했었는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있어야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를 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금리를 2번을 내렸습니다만 그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미 한은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금리가 이미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은이 뒤따라간 거죠. 근데 사실은 통화정책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그거를 시장이 뒤따라올 때 이제 뭔가 변하게 되는데 사실 앞에 2번의 경우는 그 순서가 좀 뒤바뀐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안 내리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못 줬던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기대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금리를 혹시 더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통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명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금리 정책 그 기준금리라는 거는 뭐 중앙은행의 금통위원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건 원칙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1%대의 물가 상승률 1%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뭐 물가 안정 목표를 상당폭 하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결국엔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1990년대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과 디플레이션 발생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그 의지를 좀 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 계속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요. 물가 목표치를 내려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금 너무 높아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폐, 그러니까 금리, 물가라는 거는 그 통화 공급량 혹은 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경제 내에서 경제 주체들이 합의한 적정 물가 수준이 얼마냐. 그게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내릴 수도 있고 뭐 물가 안정 목표를 내릴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사실은 뭐 이것 또한 뭐 한국은행에서 뭐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아마 내년쯤에 다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계부채 많이 늘었잖아요. 뭐 예상은 됐던 건데 금리 내리고 사실은 통화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더 늘어나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금리를 낮출 경우에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낮춰서 물가가 오르면 따라 그 물가 수준이 정상화된다면 사실은 가계의 실질 가계부채 채무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물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도 적정히 올라가지고 그러면 대응 자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총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몫인 거고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은 또 감독 당국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 DTI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긴밀한 정책 협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DI의 김성태 박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저희 생생경제 인기 코너죠.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쇼핑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요. 역시 남자시군요. 네. 이 연말이라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쇼핑을 좀 해야지 되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그 말 아세요? No pay, no gain? 알죠? 이게 뭐 네. 어떤 근데 뜻으로 말씀하실지. 쇼핑에도 적용이 돼요. 결제 안 하면 물건 안 준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쇼핑이라는 게 여러 고통을 좀 겪으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 예. 좋은 그 아이템을 득템하는 그런 게 쇼핑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나이가 있죠. 들어가지고 이젠 저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냥 쉽게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이 관심이 많이 네. 높아지고 있어요. 네. 쇼핑. 그런데 이제 쇼핑이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민. 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이 쇼핑에 대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쇼핑을 하면서 이 소셜에서 고민한다라는 글들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 고민된다. 예, 아무래도 네. 이게 선택이 또 넓어지고 예. 또 방법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민만 해결해주면 네. 사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겠죠. 네네. 예. 근데 쇼핑을 대체로 어디들 가서 하나요? 이 2010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이제 백화점이 쇼핑하고 가장 많이 연관된 그 키워드였는데 네. 2011년부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들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크게 쇼핑을 보면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지금 완전히 양분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은 정말 이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쇼핑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오프라인은 지금 이제 꼭 가서 사지 않아도 먹고 그렇죠. 예, 예. 보고 즐기는 곳으로 이제 복합적인 쇼핑몰로 이제 많이 오프라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백화점은 이제 선물 사는 곳, 네. 아울렛은 득템하는 곳, 쇼핑센터는 예. 보고 노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소셜에서는 많이들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예. 사람들도 백화점은 엄마랑, 네. 아울렛은 오빠랑, 그리고 쇼핑센터는 이제 친구랑 네. 가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백화점에서 이제 물건을 보고, 물건은 이제 백화점에서 네. 보고 입어보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다. 이런 저요. 글들이 예, 옆에 있었군요. 예, 많이들 많아요. 올라와요. 예. 네. 쇼로밍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온라인 쇼핑에서도 특히 이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드디어 이제 50%를 넘어섰더라고요. 예, 이게 모바일 쇼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건데요. 네. IBM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 27일 날 이제 예. 50% 넘어섰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한 49.6%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반이 이제 그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쇼핑을 네. 하는 것. 이 고민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고 이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카카오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어요. 예, 이 카카오픽이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쇼핑인데 네. 이게 내가 내 지인한테 추천을 해주면 네. 나도 싸게 사고 지인도 이제 싸게 사는. 오. 예, 이게 사실 진짜 소셜이네요. 예, 이게 네. 이제 이 소셜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는 못 믿어도 네. 내가 지인이 얘기해 주는 건 믿잖아요. 예, 물건도 마찬가지로 네. 내가 지인이 추천해 주면 살 확률이 네. 높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저를 미디어로 보나 봐요. 제 말을 잘 안 믿는 거. 그쪽 계통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올해는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불프.
네, 작년에 비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언급할 때 네. 올해는 이제 준비한다, 기다린다. 사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이제 소셜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사실 작년에는 그냥 세일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냥 관망하는 네. 쪽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직접 이제 산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직접 이제 자기가 확인하고 어떤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에 미리 넣어둔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지르는 네. 그런 이제 언급들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걸로 많이 봐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직구족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열심히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준비한 사람들인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엄지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직구족이고 네. 이 직구족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이제 사람들이죠. 네.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은지 PD님도 이은지 PD님도 한 가지를 득템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직구족에 합류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역시 젊고 에너지가 많은. 이 직구족이 처음에 예. 이게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지 네. 한 번 빠지면 네. 못 태어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전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어떤 제품들에 직구족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가요? 일단 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소셜에 올라온 것들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게 작년에는 뭐 홀리스터, 뭐 아베크롬비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 스포츠 쪽으로 나이키나 뉴발란스 같은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 토리버치, 레베카 민코프 이런 네. 이제 자파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올해 올라왔던 걸로 확인이 돼요. 또 쇼핑몰로 보면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 또 베스트바이 네. 이게 아마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을 여기서 많이들 사신 것 같아요. 가전들 많이 네, 사죠. 예. 제가 아는 분들도 아이폰 6 나오기 전에 여기서 예.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경매 사이트 잘 아시는 이제 이베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컸고요. 또 관심은 이제 TV였는데 네. 과연 TV를 많이 샀을까? 근데 소셜에서는 그렇게 TV를 생각보다 많이 사진 않았던 걸로 확인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원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이제 그렇죠. 사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생각만큼 아무래도 이게 실제 거기서 이제 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붙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렇군요. 관세를 쳐도 많이 싸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군요. 예, 기대했던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건강식품 파는 그 개미지옥으로 불리는 사이트 하나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아이허브도 네. 있던데요. 예, 예. 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이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느 기사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렇게 소비가 밖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애국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에서는 이제 해외 직구가 애국심하고 자꾸 연관을 좀 지었는데 네. 소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라는 게 네. 국경을 넘나드는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사이어티다 보니까 네. 애국심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쇼핑 시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소비 형태가 계획은 줄고 선택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뭘 네. 사야지라는 거에 대한 계획은 이제 조금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서 좋은 걸 만나면 사겠다. 그러니까 네.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많이 찾고자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득템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 거 봐서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우연하게 발견해서 찾았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지배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유치하는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12월 31일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 인기 있는 관람 티켓을요,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조건은 이겁니다. 3부에서 인터뷰를 할 텐데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독 개최가 맞을지 분산 개최가 맞을지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에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프라미스 2015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